네, 일단은 뭐 제가 지난번에 네. 대선 끝나고 이제 오겠다. 네. 이재명 시대에 내가 오겠다. 네. 했는데 역시 네. 악플이 많이 달렸고 네. 그걸 다 보시는군요. 아, 그러면 제가 항상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이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냐 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자체에 반감을 많이 가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응원하거나 그런 댓글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공감한다라든지. 새 정부의 어떤 그런 응원한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단 하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제 갈 길이 내가 멀구나. 그래서 이제 책도 썼는데 그런 분들은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무튼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새 정부에 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아무런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네네네. 결과가 나오거나 벌써 네.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근데 벌써 주가가 지금 막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920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게 지금 3년 5개월 전 그 주가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와. 그러니까는 3년 6개월 전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윤석열 취임 직전 수준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내리막이었고 계엄 때 절정을 찍으면서 이렇게 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3년 반치가 이제 회복이 된 야, 상황입니다. 강력하다. 저는 뭐 워낙에 당선 전부터 네. 강력하게 이제 5차 파동이 온다. 네. 예, 엄청난 파동이 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만 하면 외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의구심을 품었었죠. 일단은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나서부터 시작해서 네. 된다고 한들 이제 재판 받을 거다. 6월 18일에 네. 공선법 파기환송심 나면서 선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소리부터 네. 온갖 게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한테 전화 며칠 못 받으니까 난리가 났었죠. 미국이 또 버렸다라는 둥 어마어마한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코스피는 이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면은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단번에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선 토론도 그렇고 모든 토론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은 서로 하는데 누가 맞는 소리인지를 잘 모르고 아니면 한참 뒤에나 알 수 있어요. 밝혀지죠. 그렇죠. 늦게. 누가 옳은지. 근데 주식은 굉장히 선명하게 누가 옳았는지가 바로 숫자로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저는 그런 게 좋아요. 표정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내가 맞았다라는 게 사실 되는 게 너무 좋고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네. 지역 화폐 뭐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는데 거기다 국회에서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별로 걸림돌이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거를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루어진 건 없지만 미리 기대감에 지금 많은 주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슈나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지금 한국 주식이 막 국장이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국장이다 했던 그 국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를 수 있는지 수급이 들어온 겁니까 외국인들이? 일단은 많은 어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은 환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내려가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즉 바꿔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환율이 엄청 올랐다는 거는 원화가 엄청 싸졌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비싸지고 그렇게 됐다가 점점 이제 정상을 찾아가면서 원화 가치가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그 시점에는 무조건 외국인이 오죠. 그때는 무조건 외국인은 옵니다. 환차익을 먹기 위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달러화가 자꾸 내려가니까 신흥국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후보에 놓고 보겠죠. 어떤 나라로 갈까? 지도 쫙 펼쳐놓고. 그렇죠. 쫙 펼쳐놓고 어떤 나라로 갈까? 하는데 한국을 보니까 마침 대선이 열려. 신흥국 중에 지금 대선이 열려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의 정책이 굉장히 재정 확대적이야. 국가 부채를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나 코스피 5천. 그렇죠.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네, 환차익도 먹으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한국이 괜찮겠다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간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크거든요.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오면서 코스피가 급하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게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진짜. 말씀하셨듯이 국장의 이미지는 늘 그냥 저기 처박혀 있고, 미국이 50% S&P 50% 오를 때 국장은 10% 빠지고, 그래서 농락당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전형적인 그런 국장인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심어진 거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이미지가 사실 심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코스피 3,300하고 동학개미운동 일어나면서 그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국장은 아무거나 사면 그냥 오르는, 무지성으로 그냥 사놓으면은 삼성전자 올라가고 카카오 올라가고 주식 신동 꼬맹이들 나오고, 그렇죠. HLB 올라가고 에코프로 올라가고, 그냥 오랜만에 이제 그런 게 그 한국 시장의 이미지였죠. 네. 그냥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곳.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좀 미국 증시에 비해 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덜 떨어지고 수익률이 안 나오고, 누가 국장을 하냐?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 맞아요. 정말 한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미지가 사실 그때 생성이 된 거예요.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색깔과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정권에 따라서 색깔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요. 이게 뭐 초반이라 잠깐 반짝하고 다시 처박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미국 주식 갖고 있던 것까지도 다 빼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냐,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일단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 역시 233740을 강하게 외치면서, 저는 맨날 그래왔던 사람이라 지금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저도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미국 주식 하면 된다, 배당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면 편한데 성격이 또 그게 안 돼가지고 항상 이제 뭐 바른 소리만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항상 지금 물어봐도 원화가 세지니까 달러를 빼고 원화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 3년간 이 머릿속에 박힌 그 이미지, 한국 시장은 반짝하고 내려간다, 상승이 길지 않다. 근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주식을 했던 분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2003년부터 7년까지 4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한국 증시는 놔두면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사람들은 또 그때의 어떤 기억이 있을 거고, 다 어떤 나름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가 제일 강하겠죠. 엄청 강하죠. 최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하도 나쁘기 때문에 이러다가 말겠지, 줄 때 먹고 튀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5차 파동이라는 책도 썼지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다. 외국인이 지금 미친 듯이 들어오고 지금 취임 후 일주일 동안 4조 원 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고 있다고 봐도 될 만큼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있어요. 그냥 한국 주식이야? 그럼 사,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그래도 1, 2년은 간다라고 봅니다. 1, 2년?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밀려 들어오는 물 안에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뭐 몇천 개 종목 중에서 나 혼자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이 들어온 데 가서 서핑을 하고 있어야지. 뭐 생뚱맞게 엉뚱한 섹터 가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것도 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뺐는데. 그럼 뭐 어떤 섹터와 어떤 수혜주를 좀 보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종목의 특징은요, 코스피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전 정권의 이미지가 이게 모든 걸 막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 정권 때는 코스피 대형주를 산다는 매매 자체가 아주 좋지 않은 매매였어요. 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당연히 코스피 대형주도 떨어지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한국 주식은 테마주하고 먹고 빠지고 먹고 그렇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오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렇다면 지금은 노무현 모드로 가야겠다. 이게 모드가 이렇게 탁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노말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그렇죠.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탁탁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문재인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라서 문재인 때나 노무현 때로 내가 좀 모드를 맞추고 그때처럼 가야겠다. 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전 정권과 너무 이질적인 경우에 맞습니다. 이미 나는 이 전 정권에서 이런 투자 패턴이 익숙해졌는데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좀 익숙해졌 아니면 아예 그냥 버리고 떠나서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가서 내가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거든요. 네, 테마주 하시던 분들도.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 반도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금융주, KB금융, 뭐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 제 입에서 3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굉장히 핫한데,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건설 있고, 조선, 방산 뭐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막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다른 게 좀 조용하고, 또 방산이 올라갈 때는 또 다른 게 조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하면서 이게 테마주다 생각하고 그런 대형주들을 하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를 떠올려야 된다. 나 윤석열을 떠올리면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변화가 막 시작이 됐는데 모두 변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항상 그 같은 패턴으로 투자를 해왔으니까 3년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약간 환경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런데 확신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미 바뀌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부동산이랑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하네요. 부동산도 정책이나 규제가 정권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주택수를 쫙 펼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긴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있었고 뭐 지방을 가도 유효할 때가 있었고 뭐 지금은 뭐 똘똘한 채나 신축이 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조금 더 그게 지나면 숙성되면은 재개발 재건축까지 뭐 이렇게 쫙 뻗쳐 나가는데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때 조금씩 모드를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정권에 따라서 딱 구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권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초기에 내가 이 정권의 방향과 얼마나 이걸 맞추느냐. 네. 싱크를. 그렇죠. 나의 싱크를 여기다가 맞추느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추기 좋은 시점이죠. 지금 못 맞추면 한 1, 2년 뒤에 코스피 쳐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정권 시작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꿈틀꿈틀 하다가 굉장히 많이 이번 주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싱크를 맞춰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물론 그 전부터 했더라면 더 많이 벌었겠죠.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제라도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남북 경협주라든지 네네네. 현대 뭐 그런 쪽. 물론 남북 경협주는 좋죠.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테마주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JST나 뭐 이런 그런 뭐 일신석재, 이제 그 개성공단 있었던 그런 기업들, 이제 뭐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지금이 굉장히 먹고 빠지는 시장, 외국인들이 잠깐 왔다가 단타로 치고 빠지는 시장이라면 그런 테마주를 조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테마주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지난 3년간 테마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를 절대로 위험하다거나
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테마주를 되게 좋아하지만 약간 이번 정권에서는 조금 더 좀 대형주 위주로 길게 가져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나 가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장이 한번 왔을 때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테마주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장이 나쁠 때 뭐 그렇게 될 때에도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초보자들도 네. 대형주 위주로 우리 다 들어봤고 아는 것들로 해봐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대중화될 수 있겠다. 왜냐면 테마주를 하면은 잘하시는 분들, 선수분들은 너무 잘하시죠. 그걸로 이제 엄청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게 확실히 있는데 저도 테마주를 좋아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너무 그 얘기를 이제 하면은 대중화의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그 수준이지 북한하고 이렇게 된다고 개성공단 입주했던 기업이 올라요 막 이러면은 네. 거봐라 그게 한국 주식의 수준 아니냐. 네. 그럼 하도 무시와 멸시를 받으니까 네. 나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신나서 소개를 해준 건데 네. 자꾸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저도 이제 야 한국 주식도 대형주로 할 수 있어 미국 주식처럼 하고 싶은데 그동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됐던 때인데 이제는 막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한번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뭐 이런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모드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한번 나도 야, 대형주로 미국 주식처럼 할 수 있어. 한국 주식도. 물론 평생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남북 경영주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일단 원전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원전주가 막 간다. 그 이제 미국의 이슈도 있고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탈원전을 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만 가져올 수 있으면 다 좋다는 어떤 시기예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전기만 많이 발생시켜갖고 AI 학습에 쓸 수 있으면 오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실용주의라고 했더니 또 악플이 이재명 대통령 뭐가 실용주의냐고 네. 아주 난리가 났던데 전기가 필요해? 그래? 그러면 그 수단이 뭐든 상관없어.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원전이 간다. 그럼 당연히 전기 설비, 변압기 네. 이런 거 갈 거고 전선 이런 거 갈 거고 대한전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AI 어쩌고 하면은 원전,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전선, 변압기 이게 한 세트로 이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옛날 같으면은 원전을 지어 원전 테마주, 우진엔텍 막 요런 거, 보성파워텍, 막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 정권 얘기야. 원전 뭐 나오면 체코랑 뭐 계약을 한대 그러면은 테마주, 그런 걸 하는데 지금은 약간 원전이야.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 요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전선 그러면은 막 대원전선 막 되게 이제 시총 작은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뭐 LS 일렉트릭, 큰 거. 대한전선 그냥 큰 거, 제일 큰 거 그런 거 그냥 하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대중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조선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미국에 제일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조선이거든요. 조선 얘기 나오겠죠. 네. 그러면 조선주가 가겠지. 옛날에 조선주 하면은 뭐 1승 막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소형주, 한국선제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조선 얘기하면 막 테마주 해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그런 거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막 이런 것들 있죠. 큰 거. 큰 거 해도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HJ중공업이라고 한진중공업. 근데 HJ중공업이에요. HJ는 알파벳입니다. 네. HJ중공업 같은 거 그냥 사놓으면은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미. 보통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질이 완전 바뀐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 굉장히 막 사람들이 당황스럽지. 한 달 전만 해도 조선주? 그러면은 한국선제 1승 단타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대형주가 더 잘 가고 막 이러니까 외국인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수급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 외국인이 막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때 요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 외국인이 계속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 정권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항상 갖는 불안감인데 한국 주식은 올라갈 때 안 팔면은 난리나. 미국 주식은 물려도 탈출하지만은 한국 주식은 한 번 물리면 답이 없어. 이게 이제 학습된 사람들은
불안하지. 언제 이게 빠질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쓴 겁니다. 옛날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봐야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쓴 거거든요. 물론 이 얘기도 지금 들으면은 많은 반발에 부딪히겠죠. 코스피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털고 빠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온도가 달라졌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마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합 주가 지수에다가 차트 선 그어놓고 뭐 이 정도 터치하면 파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서 제가 이제 연초부터 집값 오르니까 현대건설 사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한 3만 원대였는데 지금 7만 얼마거든요. 현대건설이. 그래서 집을 사지 말고 현대건설을 사. 집값이 한 10% 오르면은 현대건설은 한 100% 올라.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 지금 100% 올랐거든요. 2배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사고 증권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지 말고 현대건설을 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했죠. 왜냐면 건설주 자체가 워낙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덩어리도 크고. 근데 이제 노무현 모드로 딱 하면은 당연히 현대건설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종부세 신설되고 집값이 아주 난리가 날 때 현대건설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모드를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내가 맞아. 현대건설 올라가.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사실 테마주 중에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뭐 지난번 얘기해 주셨던 솔트룩스인가? 뭐 그것도 지금 뭐 계속 요동을 치면서 지금 그렇죠, 막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정치 테마주는 이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 이게 또 정치 테마주는 또 별개예요. 정치 테마주는 한국 주식의 정수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선거 직후에 정치 테마주를 그냥 사놓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만큼 선거 직후가 되면 정리가 싹 되면서 선거 직전에 보통 정치 테마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선거 직전에 정치 테마주를 하는 것은 엄청난 변동성과 급등 급락을 이제 하면서 실력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가 하기에 선거 직전에 정치 테마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이미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파장 분위기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등락 폭도 심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모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재명주를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렇게 대선이 빨리 할 줄 몰랐죠. 그럼 5년 후를 보고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한 3, 4년 정도 뒤에 빛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선거 끝나고 나서 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뒤에 다음 주자로 좀 유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테마주로 그냥 사놔라. 이것도 관점이 좀 특이하네요. 왜냐면 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대형주를 추천하죠. 근데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이야 제가 대형주 물 들어왔다고 하지만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은 대형주가 장기 투자가 통하는 때는 극히 잠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타임으로 항상 통하는 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 장기 투자예요. 이거는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는 제가 선거 끝나면은 이제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재명주를 사라고 했었고 지지난 대선 2017년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안랩을 사라. 철수형은 무조건 나오니까 안랩을 사라.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거는 통할 수 있죠. 선거 직후니까. 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늘 내가 정치 테마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선거 직전에 자꾸 관심을 가져서 너무 어려웠다 하는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선거 직후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 하라 그러면은 다들 미쳤다 그러죠. 지금 선거 끝났는데.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거가 끝난 게 아닙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1년 후에? 네, 정확히 1년 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 기간이고 정치 테마주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유력한 이제 정치인들 관련주를 지금 사놓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어려워하세요. 누구 관련주를 사지?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누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사지?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 어떤 일정 수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걸 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300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는 10석 이상, 10석, 20석 정도의 어떤 정확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네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친땡파가 붙는 사람들, 이미 친땡파가 형성돼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선거 직후에 사놓으면은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인이 너무 많은데요 하실 때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석 수를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의원이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예를 들어보면 친노, 노무현 네. 있었죠. 친노. 네. 그 다음에 친이, 이명박, 친이, 친박, 박근혜, 친문, 친자가 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선거에서 발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석에서, 국회의원 의석에서 일정 부분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경선에서 졌어요. 근데 친박 세력은 굉장히 큰 세력이잖아요. 되게 단단했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관련주를 이 선거 끝나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하고는 또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선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서울시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총선은 사실 그 선거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총선은 조금은 별로입니다만은 물론 대선이 최고고 대선 지나갔으니까 지방선거가 그 다음으로 괜찮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도 다음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방선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어차피 대선 2030년 그때를 또 대비를 하려면 네. 반드시 지방선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친땡파가 붙어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붙어서 진 다음에 근데 친문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문재인 관련주를 사놓으면 다음 대선 때까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지금 과연 친땡파가 누가 있느냐? 일단은 민주당을 보면은 센 거 순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라인의 탄탄함? 사실은 그게 맞는데 지금 한번 잘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없다는 걸 느끼실 텐데 왜냐면 민주당은 친 이재명파 말고 없잖아요. 친명파 말고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경선도 뭐 90% 득표율이 나왔고 친문은 거의 이제 소멸이죠. 일단은 민주당에는 친 이재명파밖에 없네. 그 반대되는 게 없네. 이제 이렇게 돼서 넘어가요. 친 누구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민주당에? 친 이재명 말고? 아니요, 다 괴멸됐죠.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됐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양대 세력이 있죠. 친 한동훈이 있고 또 친윤이 있죠. 근데 친윤은 다음 선거에 못 나오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윤은 다음 선거에 못 나와. 그럼 유일하게 다음 선거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땡파는 한동훈이죠. 지금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의원이 2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한동훈 일단 한 명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두 당 말고 원내 3당 있습니다. 개혁신당. 아니죠. 원내 3당. 조국혁신당. 혁신당. 그렇죠. 자, 이제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입니다. 네. 원내 3당은 또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12석을 갖고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개혁신당이 3석이고요.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보통 스킵합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면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8월 15일 광복절에 특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대선 때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으나 후보로 안 냈죠. 낼 수가 없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미 민주당을 많이 도와줬고 실제로 조국혁신당 의원이나 조직이 민주당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검 할 때도 후보도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도와주고 있는데 왜 도와주겠어요? 나중에 이제 사면해달라고. 네. 특사해달라는 기대감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왜 남의 당을 도와줘요? 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도와줘서 이 정권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많이 도와줬으니까 보훈의 차원에서 8월 15일에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안 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형기도 많이 남았고 내년 12월까지 형기입니다. 한참 남았구나. 네. 그래서 2년을 받았는데 작년 12월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이제 출소예요. 그러니까는 올해 8월에 사면을 해주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시점 8개월을 복역한 상태에서 이제 사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가석방 조건이죠. 가석방 최소 요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 근데 뭐 사실 가석방 조건이 안 돼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사면시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럼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에서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게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내년 8월도 있잖아요. 내년 8월에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내년 12월에 출소인데 내년 8월에 하면 너무 뒤늦게 해주는 거니까 사면을 해준다는 거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는 8월 15일에 바로 해줘야 효과가 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는 뭐 좋다고 봅니다. 사면을 해주는 대로 좋죠. 근데 만약에 안 해준다. 안 해주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쓸 수 있는 수가 많아요. 일단은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온갖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런 데 후보를 다 내는 거예요. 기호 3번으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견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국 혁신당은 내 편일 때는 열심히 도와주지만 사면을 안 한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압박 수단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옵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 때 협력을 구하고 싶다면은 사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원내 3당의 대표다. 내년에 일단 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새로운 정권 창출에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고요. 그렇다면 조국 관련주인 화천기계. 화천기계를 또 주시 안 할 수가 없죠.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근데? 화천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차에 납품하고 뭐 이런 곳인데 뭐 코스피이고 멀쩡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주로 지금 왜요? 그게 서울대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네. 딱 저스트 그 이유에? 서울대니까 이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진짜 웃기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8월 15일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기사는 계속 나오겠죠. 되냐? 안 되냐? 누구는 된다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게 막 될 거 아니에요. 매불쇼에서도 누구는 나와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 누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이슈를 타고 화천기계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만약에 사면이 안 된다. 그러면 폭락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기대감에 화천기계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네. 와, 이건 진짜 난이도가 높다. 근데 뭐 이제 정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재명 당선 그렇다면 조국 사면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거여가지고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저는 아예 네. 3번은 아웃 오브 안중 그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화천기계에. 하지만 이럴 때 사놓고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이제 즐기는 이런 투자 방법이 바로 정치 테마주를 하는 방법이에요. 네, 정치 테마주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화천기계 이것은 광복절까지 괜찮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정해져야 돼요. 근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중에 박은정 의원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네. 근데 이 박은정 의원은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하긴 했어요. 본인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은정 법무부 장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한 명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네. 그 한 명만 사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전 정권 장관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어색한 표정으로 다들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김밥 먹으면서 네. 막 4시간씩 막 네. 회의하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만 사표를 받아가지고 수리됐어요. 법무부 장관은 바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박은정 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본인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
조국 사면 확률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국 사면 가능성은 남아있죠.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또 대선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안 거야? 할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쌩 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쌩 깠어. 그러면 그래? 두고 보자. 지선 때 우리 후보 다 낼 거야. 그래서 이준석처럼 할 거야. 우리가 당선은 못 돼도 너 못 되게 할 수 있어. 민주당 못 되게 할 수는 그 정도 힘은 있어. 우리 원내 3당이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화천기계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보수분들이 이재명도 지금 버겁고 힘든데 조국까지 내가 생각하자니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져왔지. 또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힘도 있어. 한동훈. 네, 한동훈. 네. 네. 친한계가 있다. 네. 계파가 유일하게 있다 지금. 네. 현역 정치인 중에. 네. 한동훈 있습니다. 조국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네. 그러나 한동훈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당대표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고 당대표를 뽑는다 할 때 한동훈 전 장관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되게 많고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김문수하고 또 다시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당대표가 안 될 수도 있어. 당대표가 된다 한들 지방선거가 쉽지 않아. 좀 난관이 많긴 합니다. 화천기계에 비해서 조금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다.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뭐예요? 태양금속은 청주 한시. 이게 이유가 되게 웃긴다 이거. 청주 한시. 네.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창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주 한시.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태양금속이 이제 대표적인 한동훈 관련주인데 진짜 웃긴다. 그것도 엄청 내려가 있거든요. 당연히 내려가 있겠지. 그 김문수와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가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그 중간중간 노이즈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번에 확 올라가기는 장벽이 있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격파하면서 뚫어간다면 또 엄청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선거 끝난 직후에 다음 지방선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막 할 때 물론 뭐 ETF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다른 종목은 다른 유튜브 가면 다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화천기계랑 태양금속은 아무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특이한 거여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는 난 싫다. 조금 더 일반적인 거. 조금 더 나는 좀 청주 한시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좀 나는 좀 버겁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한전 기술을 들고 나오려고 했어요. 한전 기술이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인데 원전 설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말해야겠다 했는데 떴어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좀 한전 기술을 가져올래다가 살짝 조금 이제 오늘 좀 아쉬웠죠. 이게 하루만 빨리 했어도. 근데 어차피 이게 편집되고 나중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은 그래. 그럼 아예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원전 쪽 말고 이제 HJ 중공업. HJ 한진중공업.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네. 그래서 조선이 또 잠잠하거든요,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번 조선주가 한번 싹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태예요. 지금 완전 핫한 거는 원전,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방산은 너무 올랐어 했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방산 막 이런 게 지금 막 핫하고 조선은 살짝 지금 평평한 상태입니다. 평온한 상태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아니 그렇다면 조선이 한번 안 갈 수가 없다. HJ중공업. 이제 정치 테마주 아닌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들고 왔습니다. 태양금속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고 하나 골라라. 여기 화천기계 태양금속 HJ중공업.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화천기계 고르죠. 제일 리스크가 큰 거 아닐까? 저의 어떤 성향상 심장을 뛰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좀 대중적이진 않으니까요. 네. 네. 화천기계. 조국 사면. 아니,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겠네요. 이 전업 투자를 하려면. 왜냐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국 얘기가 나올 줄은. 정치가 한국 주식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정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개꿀이에요, 이게. 네네네. 사실 10만 원. 사실은 여기서 라이브 보시고 네. 쿠폰으로 이제 10만 원씩 할인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네. 또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이거 쿠폰 사실 쿠폰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나와서 이런 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떠오르는 대로 쓰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미 듣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제 한전 기술 아주 제대로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 번쯤 하셔도 좋고, 쿠폰 코드로 한번 해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지금 이런 후레니TV 이런 영상 늦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라이브를 놓치거나 뭐 후레니TV 멤버십이 아니면 늦기 때문에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글은 바로바로 착착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종목은 들었는데 언제 사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것도 궁금하시면 거기 이제 다 가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 주식 5차 파동. 5차 파동. 왜 5차 파동이에요? 일단 1차 파동은 김대중 정부 때 닷컴 버블, DJ, 인터넷, 정보화 시대, 새로운 기술 100배, 새로운 기술, 다음 커뮤니케이션 50배, 그리고 닷컴 그때 코스닥이 2,925, 코스닥 2,925, 2000년에. 코스닥이요? 네. 지금 코스닥 800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의 3배가 넘었어요, 지수가. 와. 네. 그래서 코스닥 2000, 코스피 아니고요. 코스닥이 2,925이던 시절이 2000년. 그게 이제 1차 파동. 오케이, 인정. 1차 파동 맞네. 그럼 2차 파동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가 3배가 오르면서 4배, 3배, 4배가 오르면서 코스피 2000을 돌파했던 그런 파동.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럼요. 그 다음에 3차 파동은 이명박 정부 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 나고 코스피가 900에서 2200까지 한 번에 뛰어 올랐던 그런 파동. 저는 이때 미국 주식에 가 있었는데 한국 주식에 있었어야 되는구나. 아니 뭐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이 진앙지였으니까 미국이 조금 더 타격이 컸고, 한국은 그의 어떤 이제 멀리 있는 나라니까 사실은 조금 타격이 적었고 빨리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던 3차 파동. 엄청납니다. 4차 파동은 다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파동이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코스피가 1,400대까지 밀렸다가 바로 3,300으로 가버린. 동학개미. 그렇죠. 동학개미. 그게 이제 4차 파동. 그래서 다 코스피가 한 2-3배 기본으로 오르고 안에 종목들은 5-6배 기본으로 올랐던 그런 때를 이제 총망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파동이잖아요, 책 이름이. 5차 파동은 앞으로 올.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올.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면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모르시면은 뭐 지수 ETF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233740 같은 거요? 233740이나 122630 같은 거. 그거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2배. 122630, 233740 같은 거를 해도 좋아요. 잘 모를 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개별 기업을 공부하고 또 하고 싶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설득이 되도록 썼어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윤석열 정권 때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한국 주식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매력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4가지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이때는 이래서 이랬고, 이때는 이래서 이랬고, 이때는 이래서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 다 이게 크게 오르지 않았니? 그럼 지금도 이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는 오를 거야 라는 논리적인 그런 연역 추리에 의한 이런 설득을 하려고 썼습니다. 새로운 기술 같은 거 하나만 걸리면 좋겠다. 새로운 기술 같은 게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팔죠. 한 2-3배 올라가면 팔죠. 보통.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배가 오를 때까지
안 파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럴 자신은 없고 또 2~3배 가는 것만 계속 해도 충분하지 않나. 예, 뭐 100배까지 꼭 갈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책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없을 거예요. 파동 때 조금 그래도 수익이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MB 빼고는 다 네. 진보 정권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좌파 욕하고 싫어한다.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죠. 그렇게 분명히 저분은 그런 민주당 정권 때 아마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벌어놓고 그걸 욕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 정권에서 굉장한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그걸 했다면 수혜를 입었다면 네, 적어도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내가 피해를 봤으면 욕해도 되죠. 예를 들어 뭐 최저임금을 내가 자영업자인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네. 그런 분들은 욕해도 되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러면은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5차 파동을 준비해라. 네. 뭐 이거면 핵심은 그렇죠.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네. 수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감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아, 네, 이제는 저번 그 지난 3년과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외국인이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으니까 전쟁 위험이 내려가서 환율이 내려가니까 외국인이 오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네. 뭐 제각각일 겁니다. 하지만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이 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치, 외국인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주식 한다고 소외되었던 분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한국 주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기 어디 무슨 불가촉 천민 보듯이 벌레 보듯이 봤어요. 벌레 보듯이. 진짜로. 진짜로. 그래갖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에 많이 좀 위축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엄청 안 올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 다른 나라 다 오르는데. 네.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을 이제는 조금 올리자. 이런 메시지를 가장 드리고 싶고, 그래도 자신감이 안 생기고 불안하고 왠지 그 치고 빠질 것 같고 불안하시다면 한국 주식 5차 파동을 읽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니 지금은 약간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일단 맛보기 PDF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깜빡했네. 이거 중요하네. 이거 PDF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카톡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PDF가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뭐 일단 이 책이 도대체 뭔 책인가 네. 궁금하시면 요약본 먼저 읽고 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근데 요약본을 안 읽어도 네. 이 책은 좀 읽을 의의는 있어요. 왜냐면 뭐 그게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뭐 안 봐도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감과 나아가야 될 방향. 보통은 제가 보면 투자 실력이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찾아. 근데 자신이 없어. 본인에 대해서. 그러면 막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넣어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벌어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한국 주식은 사실 많이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좋다 그래도 맞아요. 한 300만 원 사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급등한 다음에 야 이거 그러면은 난 15만 원 벌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높이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제 지식 전달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 다 알아. 이거랑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걸 약간 다시 정리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가상 트레이닝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좀 그런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